철학 26번째 시간 제러미 벤담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나오는 양적 공리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러미 벤담은 1748년부터 1832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로 도덕 윤리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벤담에 대한 평가로 그의 뒤를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을 위대한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철학에서 위대한 개혁가이긴 했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도덕 윤리학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법학자인 만큼 비밀선거를 주장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학자입니다. 벤담의 생애를 살펴보자면 영국의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머리가 좋아서 12살에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지만 변호보다 당시의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죠. 이후 법률 개정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론적 관심인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리주의에 따라 자신의 육체도 다수의 이익, 의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의 해부용으로 기증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의 육체는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벤담은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행동, 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인간은 고통과 쾌락의 통치에 종속된 상태라고 본 것이죠.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리의 원칙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또한 개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고 말하죠.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면서 해악, 고통, 악, 불행을 발생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용성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용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양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합니다. 벤담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연적 본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공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가치 측정을 통해 쾌락의 양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여기서 측정 방법으로 6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것의 강도, 두 번째, 그것의 지속성, 세 번째, 확실성과 불확실성, 네 번째, 근접성과 원격성, 다른 쾌락이나 고통과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 다섯 번째, 다산성, 동일한 종류의 감각을 연달아 일어나게 할 가능성, 여섯 번째, 순수성, 정반대의 감각을 연달아 일어나게 하지 않는 가능성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벤담은 어떤 행위나 사건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그 다음 모든 고통의 가치를 합산하여 쾌락의 가치가 더 높으면 더 좋은 경향을 의미한다고 보았죠. 반대로 고통의 가치가 높으면 나쁜 경향입니다. 입법을 할 때에도 이러한 공리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이와 반대인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반하는 원칙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금욕주의 원칙은 행복을 감소시키며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부인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금욕주의는 도덕가와 종교가 집단으로 나뉘는데 도덕가는 희망 쾌락을 이야기하고 종교는 공포와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금욕주의는 일관성을 가지기 힘들어진다고 보았죠. 두 번째, 공감과 반감의 원칙은 이해의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승인, 불승인하고 싶다고 느끼기에 어떤 행동을 승인, 불승인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에 의한 것이며 처벌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쾌락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원칙은 선악의 기준을 신의 의지에 호소하고 고백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신의 쾌락을 이야기하며
신의 의지는 추정적 의지이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의 쾌락은 인간의 쾌락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에 일치해야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보았죠. 이어서 벤담은 고통과 쾌락이 일어나게 하는 제재와 원천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 제재는 고의가 아닌 자연적 일상의 과정으로 자연재해나 사고 등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 고통 제재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제재로 국가 권력, 재판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쾌락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대중적 제재입니다. 합의가 아닌 자발적 성향에 따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경우이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이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의해서 지적을 받거나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 제재입니다. 초월적 존재, 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신에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 물리적인 제재가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에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벤담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행복이라고 본 것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사회와 전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는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본적 사고 바탕에 다수가 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벤담이 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다수가 행복하다 하면 소수의 불행이 묵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입장은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벤담은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을 주장하게 되는데 가운데 건물을 통해 모든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도소 시스템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못했죠. 이러한 양적 공리주의는 이후 미래에 의해 약점을 보완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벤담이었고요. 다음은 공리주의를 발전시킨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